유재석은 개그계의 상당한 고차입니다. 1991년 KBS 공채 7기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사바나의 아침으로 유명한 개그계 최고참인 심연섭도 유재석보다 3년 후배이며 개그계 황금 기수로 불리는 김국진, 김용만, 남희석, 박수홍, 김수용이 유재석의 동기들입니다. 1993년 MBC 공채 4기로 데뷔한 박명수 또한 2년 후배입니다. 데뷔 초 무명 시절 유재석은 박명수 닮았다 혹은 박명수 짝퉁 취급을 당해 연예인 생활을 그만두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비바 청춘을 통해 TV에 첫 출연했습니다. 비바 청춘은 1988년부터 1990년에 방송한 청소년들을 위한 오락 프로그램인데요. 응답하라 1988에 유재석이 나오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유재석은 제1회 KBS 대학 개그제를 통해 20살 최연소 KBS 공채 개그맨으로 합격했습니다. 장려상 수상 당시 부적절한 태도 때문에 데뷔 초 다소 건방진 인물로 소문이 나 선배 개그맨들에게 크게 혼이 났다고 하는데요. 당시 유재석은 최소 금상은 받을 것이라 확신했고 개그계를 휘어잡을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유재석은 카메라 울렁증이 심해 8년간의 무명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데뷔 초기 간단한 대사임에도 수차례 NG를 내 500명이 넘는 관객 앞에서 PD에게 쫓겨나 트라우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수백 번을 연습하고 무대에 올라가도 카메라 울렁증을 극복하기 힘들었으며 동기들이 스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열등감 때문에 TV를 보는 것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넌 도대체 연예인이 됐는데 왜 TV에 안 나오냐? 넌 C급이야. 네가 거지냐? 돈 좀 가지고 다녀라 라는 말을 들었고 30살까지만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방송을 그만두고 기술이라도 배울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말하는 대로는 유재석의 20대 무명 시절 이야기가 담겨있는 노래인데요. 당시 유재석은 매일 밤 부처님에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한 번만 제게 개그맨으로서의 기회를 주신다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초심을 잃고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일구었다고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때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큰 아픔을 받더라도 저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냐고 원망하지 않겠다. 기회를 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보답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유재석이 무명 시절을 벗어나 MC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최진실의 도움이 컸습니다. 최진실은 MBC 방송 PD에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KBS의 메뚜기라는 개그맨이 있다. 정말 웃기더라. 쟤 뜬다. 잘 키워라며 추천했고 MBC 목표 달성 토요일에서 유재석은 첫 메인 MC를 맡게 됩니다. 심영래 또한 유재석의 재능을 알아봤는데 데뷔 당시 유재석에게 재석아 넌 나중에 진짜 크게 될 제목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주 오래 걸릴 거다. 그 기간 동안 견딜 수 있지? 라고 말했습니다. 2004년 설문조사에서 인기 개그맨 1위에 오른 후 처음 국민 MC라는 타이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유재석은 한국 코미디 예능 역사상 가장 큰 인기를 얻은 1인자급 예능인은 아니지만 가장 오랫동안 1등의 자리와 인기를 유지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폭발적인 인기 자체는 이주일, 심영래, 김국진의 전성기가 더 압도적이었으나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두 시대를 걸쳐 시청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예능인은 유재석뿐입니다. 유재석은 3사 연예대상과 백상예술대상을 통틀어 총 15회 대상 수상을 한 역대 최다 대상 수상자입니다. 박명수는 유재석 집에 가면 아들이 연예대상 트로피 가지고 논다는 농담을 날리기도 했죠. 연예계 전 분야를 통틀어 기존의 최다 대상 수상 기록이었던 조용필의 11개 기록을 넘어선 연예인이 유재석이기도 합니다. 3사 연예대상 신인상의 남자 시상자는 대부분 유재석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신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인물로 유재석을 꼽기 때문인데요. 유재석 본인은 신인상을 받지 못했지만 주는 것만으로 매우 기쁘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11일 런닝맨이 10주년을 맞이하는 순간 유재석은 방송 3사 대표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진행한 최초의 방송인이 됩니다. 대한민국 예능방송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이며 MC로는 명예로운 신기록입니다. 또한 3사 모두 20년 이상 활동했으며 2020년은 유재석이 데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유재석은 모니터링을 꼼꼼히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이유는 신인 때는 이름만 불러줘도 감동한다고 하는 게 그 바닥 생리인데 유재석 수준으로 챙겨주면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김구라는 방송하는 기계다. 하하는 친구가 없냐. 박명수는 유재석 집에 TV가 8대나 있다. 모든 걸 다 본다. 아마 CCTV도 보고 있을 거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유재석의 매니저가 말하길 촬영 전 100번 이상 대본 정도가 기본이며 매일 아침 종이신문을 3-4개씩 읽고 경제나 금융, 신조어 등 여러가지 상식 또한 공부한다고 합니다. 유재석의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는 캐릭터 메이킹입니다. 안 웃긴 사람도 웃긴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과 촬영 때는 제일 재미없었을 사람인데 방송에선 제일 재미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하의 어머니 융두옥정이 있습니다. 김옥정은 무도 출연 이후 3바퀴에 나갔다가 통편집을 당했고 유재석이 없었어라며 한탄했다고 합니다.
유재석이 말하는 소통의 법칙 10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목소리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하라.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뻔한 이야기보다 뻔한 이야기를 해라. 혀로만 말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라.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뱉어진 말이 나를 다스린다. 유재석은 과거에 상당한 골초였습니다. 2009년 무한도전 꼬리잡기 특집 이후 체력 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고 금연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인들의 말에 따르면 운동 중독 수준이고 매일 2시간씩 웨이트 트레이닝은 기본이며 식단 관리 또한 철저하다고 합니다. 유재석은 인생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하겠냐는 질문에 지인들과 식사를 같이 한 후 담배 한 개비만 피우겠다고 답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뭐냐고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제가 뭘 성공했나요? 제가 영웅이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한 주 한 주가 위기였다. 데뷔 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 그걸 벗어나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게 바로 혼신이다. 내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주면 줄수록 나 또한 매우 행복하기 때문이다. 윽갈비란 유재석, 갈비의 합성어의 야민정음으로 DC인 세대 한 코겔러가 고깃집에서 만난 유재석에게 갈비값을 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게시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은 유재석을 의도적으로 비하기 위해 허구로 만들어진 거짓 내용이며 인터넷에 많이 퍼져있는 이 짤 또한 합성된 것입니다. 무한도전 시크릿 바캉스 편에서 유재석이 말벌에 쏘여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합성한 것입니다. 유재석에게도 안티카페가 존재하는데요. 안티카페가 없길래 최초이자 유일한 안티카페 창설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카페를 만들었다며 창설자 본인도 유재석의 팬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3대 느님에는 유느님, 연느님, 치느님이 존재합니다. 유재석 본인은 유느님이란 별명을 좋아하지 않으며 굉장히 부담스럽고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별명이라고 합니다. 30년 가까이 방송 활동을 해왔기에 수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위키 별명 항목에만 171개의 별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박명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765개의 별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메뚜기이고 곤충 라인의 주요 멤버로는 별멸구 박명수, 여치 타블로, 방학개비 이윤석, 사마귀 정범균이 있습니다. 젖꼭지의 위치가 보통 사람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며 무한도전 촬영 시 타이즈 옷을 입은 걸 보면 키가 작은 정영돈보다 5cm 이상 아래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적의 말에 따르면 상반신을 반으로 나누면 딱 절치선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석은 원래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 출연이 아닌 피처링으로 참여할 계획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이적과 함께한 방구석 날라리 활동 때문에 피처링에 참여하지 못해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것입니다. 노홍초도 함께 따라왔다가 엘리베이터 씬을 찍게 되었습니다. 유재석은 한국 기네스 기록 보유자입니다. 2008년 무한도전 기네스 도전편 당시 얼굴에 빨래집게 많이 물리기 종목에서 26개를 성공해 한국 기록원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친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거꾸로 부르는 버릇이 있습니다. 노홍초를 노찌롱으로, 김종국을 국종으로, 조세호를 호세로, 양배추를 추배라고 부르며 대학 동기인 컬투 김태균의 말에 따르면 서울예대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버릇인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직도 그러고 있는 사람은 유재석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배우 이정재와 함께 방위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방위복무 사유는 시력 미달로 유재석에게 있어서 안경은 시력 보정이면서 외모 보정의 역할을 하는 디펜시스 글래스인데요. 노홍철은 인기가 순위 먹여주는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정영돈은 그냥 안경이 얼굴의 일부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적, 성별, 직업을 막론하고 닮은 꼴이 정말 많습니다. 개그맨 정범균, 정범균의 어머니, 가수 권정열, 하연우, 양세찬, 조연우, 배현진, 틸다 스윈튼, 사무라이, 일본의 수의사, 일본의 배우, 중국의 정치인, 미국의 리포터 등이 있습니다. 유재석은 방송용 목소리가 따로 있습니다. 실제 목소리는 저음으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형, 이거 형이 드시던 거예요? 한 입만 먹어도 돼요? 이거 먹으면 오늘 웃길 것 같아서요. 그래? 저 오늘 재밌겠죠? 아니 나 안 먹었어. CF를 찍을 때 자주 나오는 특유의 표정이 있습니다. 일명 유재석의 자본주의 미소라고 불립니다. 조동아리라는 모임의 일원입니다. 주둥아리, 아침조, 동아리의 합성어로 밤새도록 수다만 떤다는 의미입니다. 멤버로는 지석진, 김용만, 김수용이 있으며 카페에서 딸기 쉐이크 한 잔이며 4시간 동안 수다를 떨고 맥주 500 한 잔을 4명에서 나눠 먹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사석에서도 어마어마한 수다쟁이에 잔소리쟁이로 유명하며 송은이 말로는 지인들에게 뜬금없이 전화해선 끊지도 않고 질척댄다. 조세호에겐 갑자기 어디냐고 전화해 물어보곤 집에 있으면 집에 있다고 건방지다. 바깥이면 바깥이라고 건방지다고 하면서 오늘 너의 하루가 엉망진창이 되길 바란다며 뜬금포 악담을 날리고 남창희에게는 뭐하냐 누워라 앉아라 같은 장난을 친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카페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이유는 손님과 토크를 할 수 있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술을 전혀 하지 못하며 맥주 2잔이면 필름이 끊긴다고 합니다. 술자리에서는 사이다나 콜라를 마시고 유재석에게 폭탄 주는 사이다와 콜라를 섞은 사콜이며 기분이 너무 업되면 환타와 사이다를 섞은 환사까지 마신다고 합니다. 무슨 춤을 추든지 삼바가 되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재석은 상당한 몸치이지만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하며 차태현은 토끼춤을 만든 사람보다 더 잘 출 것이다. 유희열은 댄스에 환장한 사람이다. 박진영과 팀을 맺으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젊은 시절에 클럽 죽도이라 불린 만큼 춤추고 노는 것을 좋아했고 당시 지석진의 말에 따르면 여자에겐 관심이 없고 그저 춤추고 노는 것 자체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송은이가 말하길 유재석은 대학 시절 너무 찌질해서 연애할 수가 없었다. 좋아한다고 매달렸던 연상한테 싸다구를 맞은 적도 있다며 20대 연애사가 참 험난했다고 합니다. 런닝맨 멤버들은 유재석의 유일한 단점이 완벽주의라고 합니다. 게리가 밝히길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사람이 좀 늦을 수도 있는 건데 10분만 늦어도 두근두근 한다. 솔직히 유재석의 전화를 피한 적도 있다. 김종국은 유재석의 싸움만 잘했으면 나보다 더한 악마가 됐을 것이다. 이광수는 유재석이든 김종국이든 나보다 동생이었으면 한 대 맞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한도전 487회에서 유재석으로 살기 대 박명수로 살기 설문조사를 실시하자 과반수 이상이 마음 편하다는 이유로 박명수를 선택했습니다. 길게 살 거면 유재석이고 짧게 살 거면 박명수다. 박명수한테 사인해달라니까 이악 물고 도망갔다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유재석의 MBTI는 ISFP이며 IQ는 121입니다. 2009년 무한도전 정신감정 특집에서 정준하가 124로 IQ 1위, 유재석이 2위였습니다. 가장 즐겁게 촬영했던 프로그램으로 2003년 KBS 천하제일 외인구단을 뽑았습니다.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 대한민국 지존에게 도전한다가 방송 컨셉이었으며 무한도전의 뿔이라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멤버로는 남창희, 지상렬, 김종민 등이 있었는데 유재석은 남창희에게 이번에 MBC에서 비슷한 거 하니까 준비해라고 말했지만 군대에 입대하는 바람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무한도전 1기 멤버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재석은 8년 전 패션지와의 인터뷰에서 부족한 무한도전 멤버들과 도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들에게 물을 주고 지켜보면 언젠가 꽃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노홍철은 군입대 하루 전날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너무 설레어서 잠을 못 잤다고 하는데요. 평소 군대가 너무 가고 싶었으며 군대에 가는 것이 2년 무상 캠프라고 생각했다. 밥도 공짜로 주고 잠도 재워주고 총도 준다. 새로운 친구들 만날 생각으로 기쁨과 설렘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55사단 봉화부대 출신입니다. 노홍철은 전입 당시 2등병 선임들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는데요. TV를 보고 있는 병장 뒤통수에 손가락을 대고 이게 어느 손가락이게요? 라는 장난을 치기도 했으며 부대 선임들은 노홍철을 아무리 두들겨 패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자 패고 패다가 지쳐서 결국 포기하고 부대 전체가 노홍철화되었다고 합니다. 군대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군대를 바꾸더라. 노홍철이 군 생활을 끝마치고 한 말입니다. 노홍철의 후임병이었던 사람이 말하길 잠들기 0.1초 전까지 입을 다물질 않아 숙으로 제발 좀 닥쳤으면 좋겠다고 수도 없이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소대에서 같이 근무 서고 싶은 후임 1위로 뽑혔으며 군생활 사진을 보면 입을 다물고 있는 사진이 없습니다. 유격 훈련 중 바지에 똥을 지려 별명이 개싸였습니다. 노홍철은 위병소 근무 당시 군부대 사이의 통화는 공짜라는 것을 알고 위병소 근무를 나갈 때마다 다른 부대에 장난 전화를 걸어 나 노장군인데라며 장군 흉내를 내었는데요. 이를 수상히 여긴 본부에서 출동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노홍철은 한 번만 봐달라며 눈물로 호소했고 영창에 가는 위기는 무만했습니다. 위병소 근무 중 부대 앞을 지나가는 여성에게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전화번호라고 외치며 번호를 땄는데요. 이 연락처로 군용 수첩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어머니가 호출되어 각서까지 썼으며 노홍철은 본인의 별난 행동들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까지 어머니가 불려갔다고 합니다.
의병소 근무 중 한 번은 쉬리에 빙의하여 사단장의 차를 30분 동안 잡아두고 검문을 실시했습니다. 사단장은 근래에도 이렇게 군기가 바짝 든 병사가 있다며 부대 단체 6박 7일 포상휴가를 주었습니다. 노홍철은 특전사의 공수훈련 흉장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휴가 중에 용사의 집에서 2,000원을 주고 특전사 특수훈련 흉장을 달았습니다. 부대에 복귀한 노홍철은 이때 영창에 갈 뻔한 두 번째 위기를 맞았으며 혼날 거 다 혼났으니 이제는 달아도 되겠다 싶어서 전역할 때까지 이 흉장을 떼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홍철이 데뷔할 당시 전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토론을 열었습니다. 저 인간의 진단명은 뭘까라며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성인이 어린아이의 행동을 보이는 피터팬 증후군과 조증 증세가 의심된다. 어렸을 적의 집중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ADHD 증상을 알았을 것 같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과거 트라우마로 인한 극심한 결벽증, 불안장애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대학생 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첫 창업은 닥터노의 성격개조 클리닉으로 고민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주고 돈을 받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노 박사님이라고 불렸으며 장사가 꽤 잘 됐다고 합니다. 홍익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는데요. 두 번째 사업은 과외였으며 과외할 실력은 아니었지만 꼴찌들아 나랑 같이 시작해볼래? 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묻혀 틈새 시장을 노렸습니다. 카이스트 다니던 본인 형보다 과외 연락이 많이 왔으며 재미있는 과외 선생님이라고 잡지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노점상을 열었으며 분장용품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고 불꽃놀이, 폭죽 등 다양한 상품을 팔았습니다. 월드컵 기간 하루 300만 원씩 벌었으며 월드컵이 끝나자 6장짜리 음악 CD를 4,000원씩 떼어다 지하철 약수역에서 1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2003년 꿈과 모험의 홍철동산이라는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홍철닷컴이라는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상품 소개에 내가 홍대 기계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니 이 제품이 마음에 안 든다면 우리 과를 찾아와 내 뺨을 때리라고 적었으며 쇼핑몰은 대박이 났습니다. 이외에도 플레이 매니저라는 직함을 만들고 노는데 자신 없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라는 광고를 내어 재밌게 노는 법을 전수하면서 돈을 벌었으며 홍철투어라는 여행사를 차려 최저가 중국 여행 패키지를 개발했습니다. 당시 월급이 대기업 간부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노홍철의 아버지 이름은 노희대입니다. 나를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표현하는 건 일리 있는 말이다. 나는 희대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출신에 어머니는 교사 출신이며 노홍철은 서울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별명은 사기꾼이었습니다. 형은 카이스트와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아 현재 사이타마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노홍철은 윗사람 남성을 무조건 형님이라 부릅니다. 하하의 아버지에게도 형님, 차범근에게도 형님, 이명박에게도 형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장윤정과 사귈 당시 장윤정의 아버지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장윤정이 노홍철에게 요구한 게 제발 아빠 보고 형님이라고 하지 마였습니다. 독특한 패션 철학을 가지고 있어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편인데요. 하하는 노홍철에게 네가 옷 잘 입는다는 건 알겠는데 따라 입고 싶진 않다고 말했으며 패션 업계에서는 대체로 투머치하다, 특이하게 입는다고 패션이 아니야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2010년에는 서울종합예술학교 패션예술학부의 겸임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P2P 공유 사이트에서는 유재석과 노홍철이라는 이름이 제목에 많이 쓰이는데요. 노홍철은 유재석에게 형님, 저희가 야동계에서 언급되고 있는 걸 아십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초콜릿과 같이 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페르노 로시의 한 통을 한 번에 다 먹으며 정준하는 본인이 인정하는 식신으로 노홍철을 뽑았으며 노홍철은 앉은 자리에서 마카롱 70개를 먹는다. 또 배불리 먹고 난 후에는 아이스크림 3통을 먹는다. 단기간에 18kg 찌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긍정의 아이콘 노홍철이 자주 하는 말인데요. 내 인생의 1번은 재미다. 어떠한 경험도 나한테 남기지 않은 경험은 없었던 것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박명수는 데뷔 당시 독특한 외모로 주목받았습니다. MBC, 사기, 공채 개그맨이고 데뷔 전 KBS 방송 프로에서 방청객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MC였던 손범수는 외모가 독특하여 데뷔를 하게 된다면 신기하게 생겨 뜰 것 같다고 칭찬해줬습니다. 게스트로 참석한 방실이 또한 특이한 외모로 보고 박명수에게 연예계 데뷔를 제안했습니다. 이름은 한 개인데 별명은 700개가 넘는 별명부자입니다. KBS 생생정보통에 별명이 가장 많은 연예인으로 소개되었고 자음 한 개당 별명이 10개가 넘어가며 가장 많은 자음 개수는 비읍으로 158개, 나무위키 항목에 기록되어 있는 별명 개수만 765개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별명으로는 거성, 1.5인자, 흑채 1기 개그맨, 하차는, 차는이 형, 고유명수, 설해마을 민머리, 설해마을 고길동, 방배동 살쾡이, 십잡스, 웃음사냥꾼, 웃음
가슴 사망꾼, 명수새끼 등이 있습니다. 많은 개수의 별명만큼이나 특이한 별명도 많은데요. 한머리 두냄새, 원머리 투냄새 캡틴 곰팡이, 머리엔 석탄, 얼굴엔 기름, 아래에선 가스, 생화학 무기 소지자, 분비물계의 선구자, 분비물 전문 액션 배우, 개그계의 내장산 등이 있습니다. 박명수는 촬영 중 한 소녀에게 박명수 오빠 잘생겼어요 라는 말을 듣고 거짓말하지 마 라고 말했는데 그 소녀는 죄송해요 진짜 거짓말이었어요 라고 답한 일화가 있습니다. 박명수는 자신의 딸 민서에게 방송에 나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면 박명수는 못생겼다라는 악플이 달린다고 설명하자 아빠는 못생긴 게 맞아요 라고 대답했고, 무한도전 웨딩 특집에서 외계인이 탐낼 만한 얼굴 1위를 차지했으며 김태호 PD와 얼굴 대결에서는 57%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박명수는 분장계의 마이스트로, 분장계의 얼굴 천재, 분장이야 인물이 사는 남자라는 수식어가 있을 만큼 분장이 잘 어울리는 개그맨인데요. 소년 명수, 소녀 명수, 조커, 할리퀸 분장이 대표적입니다. 노홍철은 명수 형은 분장을 하면 이목구비가 뚜렷해진다. 박명수 본인은 나는 할로윈데이 때 분장을 하지 않는다. 안 해도 한 줄 안다. 다들 가면 쓰셨냐고 묻더라. 조커 닮았다 라는 질문에는 조커는 내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답했습니다. 박명수는 개가수, 개그맨 중 가장 성공한 가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 4집, 싱글 15개를 발매한 8집 가수이며 2000년대 초반 나 박명수 CD 샀다라는 글이 유행했는데 글의 제목은 3초 만에 웃겨주마였습니다. 음반이 나오는 족족 망에서 생긴 드립인데요. 쿨이 바다의 왕자를 불렀다면 국민 여름가요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드립도 존재합니다. 앨범이 자꾸 망하는데 왜 계속 내냐는 기자의 질문에 앨범은 실패하면 개그 소재가 되고 성공하면 돈을 벌기 때문에 잃을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8집 가수이지만 생목 창법을 구사하는데요. 난 목으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1점만 부르면 목이 쉬어서 라이브를 못한다고 밝혔고, 난 가사를 틀리지 않는다. 나는 립싱크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명수는 한국 가요계 라이브 공연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가수이기도 한데 오동도 사태, 독도 사태, 올림픽대로 사태가 있습니다. 오동도 사태는 김태호 PD가 평가하길 아직까지도 오동도 시민들을 악몽에 시달리게 만든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삑사리를 2번을 냈고 박명수 본인도 오동도 사건은 가을 100년사에 있어선 안 될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급형 이승철, 얼럭키 이승철이라 불린 만큼 외모와 목소리가 흡사하며 이승철의 노래 이전 일을 익히 내리면 박명수의 목소리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잊었니? 날 잊어버렸니? 본인 스스로 .5 예능인 1.5인자라고 말합니다. 유재석은 무한도전에서 박명수에게 박명수씨 정말 본인이 2인자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었고 박명수는 .5라고 대답했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경규는 박명수를 평가하길 2인자도 본인 스스로를 너무 높게 친 거다. 2인자가 되면 1인자 외에는 올라갈 곳이 없는데 1인자가 될 제목이 아니다. 그 대신 3, 4인자 정도로 가면 아주 오래 갈 수 있는 타입이라고 평했습니다. 박명수 본인도 내가 방송을 맡으면 방송의 사주를 못 간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맥가이버라는 별명도 있으며 방송의 맥을 가위질해서 잘라먹는다는 뜻입니다. 무한도전 작가가 평가하길 박명수가 오늘 녹화 재미없었다고 하면 대박이고 너무 즐거웠다고 하면 쪽박이라는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명수는 유재석을 피만 안 섞인 형제다. 세상에서 2명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다. 내 딸 민서와 유재석이다 라고 말했으며 유재석이 방송 중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자 너한테는 2억까지 빌려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재석이 쉬는 날 박명수에게 전화해 명수 형 뭐해? 할 일 없으면 와서 세차 좀 하라고 말하자 진짜 세차를 했다는 설도 존재합니다. 무슨 욕을 해도 믿게 들리지 않는 희귀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수가 식당에 들어가서 밥 가져와 라고 소리쳐도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밥을 가져다주며 박명수가 많이 하는 세 마디는 뭘 봐, 닥쳐, 꺼져입니다. 박명수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남의 잘못을 잘 이야기한다. 이해력이 좋으며 학습 참여도가 좋으나 끈기가 부족하다. 명랑하나 책임감이 적고 참견이 심하며 그부와 충돌이 있다. 소견이 좁고 경솔하며 나이에 맞는 행동을 못한다. 천진하고 명랑하나 주관이 없고 나태하며 인내력이 크게 모자라다. 숙제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는데요. 박명수의 어머니는 때려주세요라고 적었습니다. 박명수는 삼행시 개그의 귀재, 삼행시 개그의 달인, 삼행시의 타짜라고 불리며 박명수의 유명한 삼행시로는 아나바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바지적삼 다 적시셨네, 펭귄, 팽현숙, 귄카, 인천, 인천이 천안보다 더 좋다, 인제 생각해보니까 천안이 더 좋다, 순발력, 순이의 발냄새, 역해, 성화, 성장 호르몬, 화요일에 맞았어요. 박명수, 박식하기 그지없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수재요 등이 있습니다.
유시민도 인정할 만큼의 명언, 어록제족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해라 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으며, 유시민은 박명수의 어록을 듣고 99%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지만 밖으로 드러내어 말하지 않는 우리 삶의 진실이라고 평했으며, 성공은 1%의 노력과 99%의 빽이다. 티끌모아 티끌이다. 원수는 직장에서 만난다.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오는 건 순서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다. 안 되는 놈은 뭘 해도 안 된다. 돈 드는 거 하지 마라. 백날 해봤자 타고나야 된다. 사람이 배고파야 뭐가 나온다. 일찍 일어난 새가 피곤하다. 감사의 표시는 돈으로 해라. 가난이 창문에 스며들면 문지방으로 행복이 도망간다. 배고픈 것보다 배부른 게 훨씬 낫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지 않다. 인생은 한 방이 아니다. 나까지 나설 필요 없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알았으면 제발 말을 해줘라 등이 있습니다. 박명수의 매니저 연봉은 1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니저와 코디 모두 10년 넘게 일하고 있고, 매니저는 지금까지 한 번 바뀌었는데요. 매니저는 박명수에 대해 말하길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을 정말 잘 챙겨주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매니저 일을 또 하겠나? 라는 질문에 매니저 일을 또 하고 싶지 않지만 박명수의 매니저라면 또 하겠다고 대답했으며, 매니저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는 스케줄마다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5억 원이 넘는 기부를 했으며, 기부는 자동이체다 하고 그냥 잊으라고 말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 중이며 청각장애 아동의 수술비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5명의 아이들이 박명수의 후원으로 달팽이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사도우미 남편의 암 수술비를 지원한 적도 있으며, 치킨집 운영 당시 알바생의 등록금을 대주고는 나중에 돈 벌면 갚으라고 한 미담이 있고, 이 학생은 박명수의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으로 돈을 갚았으나 박명수는 다시 이 학생의 결혼식에 참석해 100만 원의 축의금을 냈다고 합니다.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 정면 승부보다는 측면 승부다. 시작은 반이 아니다. 시작은 시작일 뿐이다. 하하는 독일 남서부에 있는 바덴비르텐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시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독일엔 자국의 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국적주의 원칙이 있었고, 대한민국은 태어날 때 아버지의 국적을 따르는 부계혈통주의였기에 하하는 아버지의 국적인 한국 출생으로 기록됐다고 하죠. 그는 10개월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뱃속에 있다 세상에 나왔는데요. 어머니가 자연분만한 아이가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란다는 말을 따라 제왕절개가 아닌 자연분만으로 그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당시 어머니는 출산의 고통으로 인해 온몸에 실핏줄이 다 터지고 눈이 토끼눈처럼 튀어나왔다고 해요. 4.9kg의 초우량으로 태어난 하하는 독일 신문에도 실렸다고 하죠. 심지어 그는 태어났을 때 앞니 2개가 이미 나 있었고, 머리는 가르마를 야물딱지게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우량아로 태어난 하하를 보며 이 아이는 커서 거인이 되겠구나 하며 기뻐했다고 하죠. 교양을 중요시했던 어머니는 하하가 어릴 때부터 클래식으로 조기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집안은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거실에서 술 먹은 다음날 소세지와 감자튀김으로 해장을 하는 아주 특이한 분위기였다고 하죠. 하하는 힙합을 좋아해 이런 분위기를 싫어했지만 누나는 아주 좋아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자신의 가족이 한국의 잭슨5가 되길 꿈꿨다고 합니다. 하하는 엘리트 집안의 막내라고 합니다. 피아노를 전공하셨던 어머니가 독일 유학 중 공학도였던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다고 하죠. 아버지는 독일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중공업 회사 부사장, 어머니는 연세대를 졸업해 과거 독일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유학파로 현재는 교회 목사로 재직 중이랍니다. 누나는 버클리 음대를 졸업해 과거 재즈 피아니스트 교수로 활동했었다고 하죠. 현재는 하하와 별이 함께 있는 소속사 관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하하의 어머니는 융독정이라는 수식어로 불린다고 합니다. 융드레스를 즐겨 입어 붙여진 별명이라고 하죠. 그녀가 융드레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첫째 보온성, 둘째 날씬해 보여서, 세 번째 우아한 느낌, 네 번째 세탁비 절감이라고 합니다. 여름엔 뭐 입으시냐는 질문에 여름용 실크 융드레스가 또 따로 있어요 라고 답했죠. 그녀는 손님이 있을 때면 늘 융드레스를 입는다고 하는데요. 하하의 친구가 집에 놀러오면 급하게 융드레스로 갈아입고 왔니? 하며 반겨준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 세계로 융을 보급하고 싶은 꿈이 있었다고 밝혔죠. 그녀의 성격은 굉장히 독특하고 유쾌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로 인해 재밌는 일화가 정말 많은데요. 어느 날 하하의 집에 노홍철이 놀러왔는데 그녀가 땅콩차 한 잔을 건네주며 실컷 먹고 놀다가란 말을 했다고 해요. 그 후 노홍철이 얼굴을 한참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너 참 잘생겼다. 그래도 우리 하하한테는 안 돼. 밥을 지을 때 손바닥을 눕혀 물을 제하는데 그녀가 손을 꼿꼿이 세로로 세우고 밥을 지어 하하는 미음만 먹었다고 합니다. 하하 가족이 독일에 있을 당시 고추장찌개가 먹고 싶어 버섯을 구하랬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웬걸, 마침 뒷마당에 자란 버섯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아무리 봐도 독버섯 같아. 여보, 이거 왠지 독버섯 같은데 당신이 한번 먹어볼래요? 라며 우아하게 권했다고 하죠. 하하는 어느 날 굳은 결심을 하고 편지 한 통 책상 위에 띡 올려둔 채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막상 나오긴 했는데 밖이 너무 춥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죠. 그때 엄마가 마루에서 아주 심각한 표정을 하고 앉아있었다요. 하하는 잔뜩 쫄아 큰일 났다 싶었는데 일찍 다녀 라는 의외의 반응에 뭐지? 하며 방을 확인했는데 편지가 책상에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하하 방엔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죠.
하한의 가족은 워낙 각각의 개성이 강해 뭉치면 자주 싸움이 난다고 합니다. 그들은 외식 한 번을 맘 편히 한 적이 없다고 하죠. 보통 밥 먹으러 가는 도중에 파토가 난다고 하는데요. 양식 먹으러 갈까? 매일 먹는 게 양식이잖아. 아무거나 먹어요. 왜 짜증을 내? 이런 식으로 싸움이 시작된다고 하죠.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면 하하와 아버지는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고 누나와 어머니는 교회에 가 눈물의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싸움이 지긋지긋했던 하하는 오기가 생겨 가족들을 데리고 제주 여행을 갔다고 해요. 하하는 아빠를, 누나는 엄마를 맡아 부모님 서로 한마디도 못하게 옆에서 철저히 막았다고 하죠. 다행히도 효과가 좋아 가족 여행을 무난히 잘 마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정말 말을 한마디도 안 해서 남은 추억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하는 학창시절 고등학생 때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라는 부모님의 남다른 교육 방식으로 인해 당시 이미테이션과 힙합의 메카였던 이태원에서 호객행위를 하며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외국인이나 학생이 지나가면 운동화 있어요, 가방 있어요 하며 야무지게 팔았다고 하죠. 그러다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H.O.T 문희준에게 두건 2개와 운동화 하나를 팔아 차익을 많이 남겼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문희준을 만나 이 얘기를 하자 뭐? 그게 너야? 하며 놀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유명한 댄서들도 호객행위를 했기 때문에 호객 출신의 가수들도 많았다고 하죠. 하하는 그렇게 1년 반 정도 호객행위를 하며 모은 돈으로 주말이면 유명한 댄서들의 집합소 문라이트 클럽에서 그들의 춤을 구경하며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하하는 어느 날 수업 도중 한강에서 노래를 꼭 들어야 할 것만 같은 강한 느낌이와 고민 없이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너 어디가? 한강 가요. 당황한 선생님은 그 하하를 불러 진지하게 정신과 테스트를 받아보라 권했다고 하죠. 당시 하하는 학교에서 블랙리스트 영순이었다고 하며 늘 집, 한강 노래방을 도는 원툴 패턴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가수 아니면 안 되겠다는 하하를 위해 결국 엄마와 누나는 하하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모녀는 본격적으로 전화번호부를 싹 다 뒤지며 많은 기획사에 일일이 전화해 하하에게 기회의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죠.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기획사에서 느낌이 좋아요, 발라드 하면 잘하겠어요 라며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바로 합격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그 후 소속사 사장은 융두옥정에게 하하의 앨범을 내려면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 했다고 하죠. 네, 사기꾼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옥정 여사는 큰 결심을 하고 하하의 앨범 내는 걸 도와줬다고 해요. 1995년도에 자신의 이름 옥정을 담은 OJ 기획이란 소속사를 차려 동네 사진관에서 하하 앨범의 재킷 사진을 찍었고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 엠넷에 직접 전화해 장비를 불렀다고 하죠. 우여곡절 끝에 융두옥정은 PD님의 도움을 받아 가족들과 함께 이태원에서 하하의 뮤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힙합 노래인데 느낌이 뭔가 부족하다 싶어 현장에서 외국인들에게 10,000원씩 지어주며 바로 섭외했다고 하죠. 그렇게 탄생한 하하의 뮤비는 엠넷에서 하루에 12번씩 나왔다고 해요. 융두옥정은 방송 3사를 직접 돌며 아들을 위해 열심히 홍보했다고 합니다. 전도는 덤으로요. 훗날 하하가 출연한 방송에 게스트로 나온 융두옥정은 어머니께 하하란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에 나의 생명, 살아가는 이유,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라고 답했습니다. 하하는 가수 별과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 별은 과거 강심장에 출연해 하하에게 프로포즈 받았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죠. 제가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더니 오빠가 너무 기뻐하며 저를 구청에 데려갔어요. 구청 직원이 갑자기 프로포즈 받았냐고 묻더니 책상 밑에서 꽃과 반지를 꺼내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하하가 사전에 미리 구청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준비한 이벤트였다고 합니다. 하하는 당시 감동 멘트로 내 마지막 사랑이 되어줘 라고 하면 별이 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 조금 당황했다고 하죠. 참고로 하하가 별에게 프로포즈 선물로 준 반지는 별이 새겨진 예쁜 반지라고 합니다. 양세형과 양세찬은 과거에 동두천 또라이 형제로 유명했습니다. 이 둘은 라디오 출연 당시 만약 우리 형제가 여태껏 장난을 친 사람들에게 모두 뺨을 맞아야 한다면 동두천 시민들 중 5분의 1 정도한테는 뺨을 맞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양세형은 작은 체구에 비해 어렸을 적 깡따고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양세찬이 말하길 동네에서 잘나가는 일진과 싸워서 이겼을 만큼 싸움을 잘했고 동두천에서 유명한 싸움닭이었으며 일단 눈빛지압이 최고였다고 합니다. 양세형의 프로필상 키는 167cm로 나와있으나 무한도전 진짜 사나이 편 신체검사에서 양세형의 키는 165cm로 나왔습니다. 동생 양세찬의 키는 172cm입니다. 초등학교 때 허세로 흡연을 시작했다가 아버지에게 맞고 기절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금연을 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인스타에 어린 시절 손가락 하트 사진을 올리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드래곤 또한 어린 시절 손가락 하트 사진이 존재하는데 지드래곤이 조금 더 어린 시절의 하트를 만들었으므로 지드래곤이 원조다. 지드래곤은 88년생이고 양세형은 85년생이기 때문에 양세형이 더 일찍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대립 중입니다. 양세형은 고등학교 2학년 때 SBS 공채 개그맨 시험에 합격해 SBS 공채사상 역대 최연소 개그맨입니다. 기수로는 이수근과 동기이며 장동미, 유세윤보다 선배이고 올해 데뷔 18년차 방송인입니다. 2005년 우차싸 화상고 코너를 시작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전역 후 우차싸가 폐지되면서 라면 하나로 하루 끼니를 때우고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 피웠을 정도로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유일한 스케줄은 도전천국이었는데 장기자랑 무대에서 9번 출연해 9번 1등을 하고 9대의 로봇 청소기를 받아 이 상품들을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양세찬은 친형인 양세형이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개그맨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양세형은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서로 형제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약속한 후 양세찬은 형과 같은 극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양세형은 동생이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우차스 활동 당시에도 동료 개그맨들은 이 둘이 형제라는 걸 몰랐으며 외형만 보면 정말 이 두 명이 형제인가 싶을 정도로 안 닮아 처음 형제라고 밝혔을 때 반응이 뻥치지마였다고 합니다. 동생과 함께 양세브라더스라는 채널명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공지능에 의해 키즈 채널로 분류돼 댓글창이 차단되는 일이 벌어졌으며 먹방, 브이로그, 게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는 50만 명, 영상 하나의 평균 조회수는 140만 회입니다. 둘은 연년생 형제입니다. 형은 동생을 이상형이라 부르고 동생은 형을 정신적 지주, 아빠라고 부르며 형제 스스로를 모두가 부러워하는 상위 1%의 형제라고 말할 만큼 우애가 깊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도배를 하셔서 일 때문에 지방으로 떠나면 길게는 일주일씩 둘이서만 생활해야 했고 양세형이 방송 일이 없어 수입이 없을 때 양세찬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쓰라며 매달 용돈 300만 원을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양세형은 본인의 인생 캐릭터로 양세바리를 꼽았습니다. 양세바리, 바리바리 양세바리, 에블바리 쉑더바리, 레츠고바리 커먼바리, 제주도엔 다금바리, 살아있는 다금바리, 여기 있는 양세바리, 레츠고바리 커먼바리. 양세형의 이름은 몰라도 이 유행어와 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본명이 양세바리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양세바리 외에도 얌생이 1, 큰 양세, 생양아치 등의 별명이 있으며 동생 양세찬은 얌생이 2, 작은 양세로 불립니다. 두 형제는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박나래에게 1억을 빌렸습니다. 이후 박나래가 술만 먹으면 집에 오겠다고 해서 최대한 빨리 빚을 갚기 위해 미친듯이 일을 했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고 심지어 인형 눈도 붙였다고 밝혔습니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명품백 선물과 함께 1억을 갚았고 양세찬은 옛말에 검은 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나래는 과거 양세찬을 짝사랑한 적이 있는데 남자에게 모욕적으로 거절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양세찬이라 답했으며 양세찬은 박나래가 고백할 것 같은 낌새가 느껴지자 나한테 고백하지마, 고백하면 우리 사이 이상해져, 후회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박나래는 술만 마시면 양세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딘딘과 술을 마시다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엉덩이 차기 놀이를 하다 다친 것인데요. 딘딘의 발차기를 막으려다 정강이와 발바닥에 부딪혀 응급실에 갔고 나란히 발목 반깁스를 한 채 헤어졌습니다. 남과 자동 남의 지갑이라고 불릴 정도로 후배와 동료들에게 돈을 아끼지 않으며 대부분의 지출이 남에게 사주는 술값과 밥값이라고 합니다. 양세형은 엄청난 파워의 딱밤 소유자입니다. 연필을 부러뜨리고 호두를 깨는 수준이며 양세형의 딱밤을 맞아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돌도끼로 찍은 것 같은 파워이다. 코로 피맛이 난다. 이마에 물이 찰 것 같다. 야구방망이로 때린 거 아니냐.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기분이다. 노스테 지어가 떠오르는 파워이다. 뒷골이 울리는 딱밤이다. 골소까지 아려온다고 합니다. 양세형은 뛰어난 순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도전 면접의 신편에서 슬리퍼로 어떻게 행복한 감성을 전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똑똑똑 실례합니다 라고 답하며 면접관도 놀랄만한 답변을 했습니다. 집사불체 이선희 편에서 별을 주제로 지은 자작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목 별의 길. 잘 지냈소? 난 잘 지내요. 그냥 밤하늘의 별의 길을 따라가다 그대가 생각났어. 난 몰랐어. 밤하늘의 별이 좋다고 그저 하늘을 어둡게 칠한 것뿐인데 그대 별까지 없앨 줄 난 몰랐어.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대에게 가는 별의 길은 나타나지 않았어. 아쉬운 마음에 밤하늘의 어둠을 지우개로 지워버리오. 잘 지냈소? 난 잘 지내요. 오늘도 고개 들어 별의 길을 쳐다보. 해가 뜨고 지구를 떠나서 우리의 해는 언제나 밝다. 그 언젠가 그 누군가 그 해를 가리려 한다 해도 손마디 사이로 빛나는 그 빛처럼 우리는 빛난다. 양세형은 집사불체에서 나의 묘비명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서있지 말고 옆에 풀이나 뽑아라. 나의 마지막 계획이었다 라고 적었습니다. 양세형은 확실한 자신만의 개그 패턴이 있다.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깐족거리면서 권위에 도전한다. 반면에 자신과 비슷한 약한 사람들과는 한편이 돼서 똘똘 뭉친다. 나를 포함해서 양세형과 함께했던 많은 제작진은 언젠가 양세형의 시대가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내가 기억하는 개그란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라면 한 개 끓여 먹으며 부담없이 왁자지껄 웃을 수 있게 해주는 존재였다. 어린 시절 가족이나 지인 중 아픈 사람을 보면 나는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경우처럼 저는 웃음 치료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요.
정영도는 데뷔 전 삼성전자 메모리 QA 부서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공업고등학교 재학 시절 삼성전자에 입사해 약 6년 정도 근무했다고 하죠. 그는 회사에서 개그맨의 꿈을 가지고 있던 회사 동료와 사내음악 개그 동아리 일명 뮤직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했는데 매우 열정적이었던 동료에게 영향을 받아 점점 개그맨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해요. 그 마음이 쭉 군복무까지 이어져 제대 후 재미로 개그맨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결과는 광탈. 하지만 이 결과가 오히려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데? 하는 계기가 돼 본격적으로 개그맨이 되기 위한 결심을 했다고 하죠. 정영도는 삼성전자 근무 시절 부장님의 뒷담을 까다 걸려 퇴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뒷담을 까던 현장에서 부장님에게 걸린 건 맞지만 여러 내외적인 문제도 함께 겹쳐 퇴사한 것이라 하죠. 그는 단번에 인생에 큰 결정을 내릴 만큼 대범한 성격은 아니라고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핫했던 개그팀 갈갈이 삼총사가 운영하던 극단에서 개그맨 이명필을 만나 조언을 구했는데 지금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훨씬 안정적이고 수입도 많으니 불안정한 길을 거리를 하지 말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세요 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하죠. 허나 그는 이미 사직서를 낸 상태였기에 지인 집에 얹혀 살며 본격적으로 극단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극단에서 청소, 전단지 붙이기, 표 팔기 등의 작은 일을 하며 현장에서 열심히 배운 개그로 반년 만에 2002년 KBS 17회 개그맨 공채 시험에 합격해 KBS 17기 개그맨으로 데뷔했다고 하죠. 합격 소식을 들은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대학로에서 춤추고 소리 지르며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고 해요. 여담으로 그와 동아리 활동을 함께했던 회사 동료는 개그맨의 꿈을 접고 계속 회사를 다녀 간부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정영도는 운동신경이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173의 평범한 키에 무게중심이 낮고 밸런스가 좋아 육중한 체구 대비 굉장히 날렵하며 힘도 세다고 하죠. 과거엔 합기도와 태권도를 배워 군복무 시절 태권도 조교를 맡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운동에도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데요. 체조, 레슬링, 파쿠르 등 몸쓰는 거라면 정말 다 잘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농구, 족구, 테니스 같은 구기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죠. 실제로 과거 사진을 보면 상당히 날렵한 체구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영도는 굉장한 로맨티스트입니다. 과거 첫사랑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멋지게 고백하러 가던 중 그녀 앞에 도착하자마자 오토바이가 전복돼 팔이 부러진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될 사람은 된다고 그 모습이 오히려 설렘 포인트가 돼 첫사랑과의 연애에 성공하게 됐다고 하죠. 그 후 그녀와 오랜 기간 연애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영돈이 군입대 전 100일치 예약 문자를 미리 걸어놔 입대 후에도 그녀가 매일같이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로맨틱하네요. 정영도는 미스터리 특공대 출연 당시 함께했던 방송작가 한유라와 인연이 돼 공개열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결혼 1주년 기념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의 와이프 한유라는 과거 배우로도 활동했었던 미인이라고 하죠. 부부에겐 쌍둥이 딸이 있으며 임신 당시 태명은 알콩달콩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결혼 후 달라진 점이 있냐는 질문에 군 복무 때부터 하루 2갑씩 피웠던 담배를 끊었어요. 전엔 야외 촬영에서 땀을 내고 집에 오면 그냥 말렸는데 이젠 깨끗이 씻어요 라고 답했죠. 정영도는 활동적이고 유쾌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성격은 남에게 피해주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예민한 감성의 진중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는 의외로 사진 찍는 걸 엄청 싫어한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카메라만 보면 도망다닌 탓에 어린 시절 사진이 별로 없다고 하죠.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사진 찍는 걸 왜 싫어하냐는 질문에 그냥 사진 찍는 게 너무 싫어요. 아직까지도 어렵고 힘들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영도는 비위가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는 해산물은 물론 여름 제철 음식인 수박도 못 먹는다고 하죠. 그는 한 방송에서 제작진이 준 태국과일 두리안을 뭔지도 모르고 먹은 후 바로 몸 밖으로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그에겐 홍어 알레르기, 복숭아 알레르기 등이 있다고 하죠. 그는 먹는 걸로 어디 가서 지는 사람이 아닌데요. 잘 생각해보면 음식 관련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영도는 배꼽이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주간 아이돌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배꼽에 끼우는 개그를 하다 찢어져 그런 것이라 밝혔죠. 그는 개콘에서 활동할 당시 뭐든지 배꼽에 끼우는 개그를 했었는데 당시 장기말 왕을 배꼽에 넣으려다 배꼽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정영돈에겐 역류성 식도염, 깁스, 탈장, 폐렴, 공황장애, 불안장애까지 건강 관련 이슈가 늘 끊이지 않고 따라다녔습니다.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졌지만 내부 기관에 문제가 정말 많았다고 하죠. 그는 과거 정신건강 악화로 10년간 함께했던 무한도전은 물론 모든 방송에서 잠정 하차를 선언하는 등의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해요. 그 후로도 불안장애가 더 심해져 방송 하차와 복귀를 몇 차례 반복했다고 하죠.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랑이 제게 너무도 과분하고 영원하지 않을 거란 걸 알기에 불안감이 상당해요. 최근 다시 방송에 복귀한 그는 현재 뭉쳐야 찬다 2, 옥탑방의 문제아들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아직까지 완전 컴백은 아니란 말을 했다고 해요. 조세호는 데뷔 이후 10년 동안 양배추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름을 바꾼 이유는 사람들이 양파라고 많이 불렀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양대추, 양부추, 왕배추라고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양배추라는 이름은 친한 선배인 남희석이 지어주었으며 군입대를 하고 나서 나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계속 양배추로 살아갈 것인가 이름을 바꿀 것인가. 2011년 공익 국무원으로 복무를 끝마치고 본명인 조세호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연봉이 30억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조세호 본인이 말하길 평범한 직장인들보다
연봉이 더 많고 경제적으로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것은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재벌이거나 연봉이 수십억 정도만큼 많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호의 아버지는 IBM 한국 지사의 이사로 30년 넘게 재직하다 퇴직했으며 현재는 다른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임원직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조세호의 초등학교 친구였던 아나운서 도경환이 말하길 여기저기 안 끼는 데가 없었고 풍족했던 친구였다고 합니다. 조세호는 명품 매니아로도 유명한데요. 톰 브라운, 에르메스 매니아로 알려져 있으며 톰세호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톰 브라운 브랜드를 좋아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제품을 톰 브라운으로 착용하기도 했고 실제 톰 브라운 VIP라고 합니다. 롤렉스, 위블러 등 시계 또한 고가의 명품인데요. 가격은 롤렉스 1,500만원, 위블러 3,500만원 정도입니다. 조세호는 명품을 입는 이유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의 외모와 자격지심 때문에 명품을 입었다. 무명시절 못 나가는 개그맨처럼 보이는 것이 싫어서 무리를 해서 좋은 옷을 입곤 했다. 명품 옷을 사기 위해 행사를 뛰었을 정도였다. 한때는 원룸에 살면서 나갈 때는 명품을 입으니 나는 사기꾼인가? 난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라는 회의가 들기도 했다. 지금은 패션이 취미이자 좋아하는 부분으로 자리 잡혔으며 동기부여, 목표의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최영만 성대모사를 한 사람이 조세호입니다. 최영만은 처음에 본인 성대모사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는데요. 조세호는 우연히 최영만을 마주쳤다가 다신 내 성대모사를 따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했으나 이후로 400번 정도 더 했다고 합니다. 휘성 또한 본인 성대모사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었다. 지금은 덕분에 홍보가 많이 돼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의 조세호 인기가 홍금보급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에 출연하며 중국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중국에서는 차오 슈아오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출연료는 한국에서 받는 것의 1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샤넬쇼에 참석한 지드래곤을 놀래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조세호는 프로그램 촬영차 프랑스 파리에서 패션위크 사진작가로 참여했는데요. 지드래곤은 조세호를 마주치자 당황해하며 웃음이 터졌고 현장에 있던 해외 기자들은 당신이 누구길래 지드래곤이 인사를 하냐며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조세호는 남창희에게 군대 동반 입대를 제안했을 정도로 둘은 절친한 사이인데요. 2003년에 처음 만나서 20년 가까이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세호는 남창희를 처음 봤을 때 남창희와 같이 다니면 내가 돋보일 거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다루기 쉬울 것 같았다. 근데 그 생각을 남창희도 똑같이 했더라. 남창희는 우리는 홍어 같은 관계다. 보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은데 어느 순간 생각나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배우 이동욱과도 절친한 사이입니다. 둘은 일주일에 5번 만날 정도로 친하다고 하는데요. 조세호는 친형이 한 명 생긴 것 같다고 말했으며 이동욱의 도쿄 팬미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코미디 빅리그 멤버 모임에도 이동욱이 함께 참여한다고 밝혔고 남창희, 이진호, 양세형, 양세찬, 이용찬이 멤버로 있습니다. 조세호와 이동욱은 크리스마스에도 이 멤버들과 함께 했으며 조세호는 이동욱이 왜 이 모임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6개월 동안 체지방 총 17kg을 감량했고 과거 100kg까지 나갔었던 몸무게는 현재 69kg이 되었는데요. 조세호의 트레이너는 몸 안에서 삼겹살 30근이 빠져나간 것이라고 말했고 조세호는 하루 2시간씩 일주일에 6번 헬스장에 갔으며 2개도 못했던 턱걸이를 20개까지 늘렸을 만큼 정말 열심히 운동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다이어트를 성공한 경험이 있으나 매번 요요가 왔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했으며 30대 마지막인데 이번만큼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나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느껴보고 싶었다.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멋져 보이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건강해지고 싶어서 한 거다. 안 웃기면 어쩌지? 라는 생각도 했는데 어느 순간엔 진짜 나란 사람을 보여주면 어떨까 싶었다. 나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준하는 4대 독자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누나가 있는 고명아들이라고 합니다. 고명아들이란 딸이 여럿 있는 집에 하나뿐인 아들이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죠. 그는 군입대 시기에 4대 독자로 인정받아 군면제를 받았다고 해요. 당시 3대 독자는 6개월 단기 복무, 4대 독자는 면제였다고 하죠. 여담으로 정준하의 아버지는 과거 여러 영화에 단역배우로 출연했으며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준하의 아내는 미모가 출중한 10살 연하로 과거 승무원 교육관으로 일했다고 해요. 그녀는 어머니가 한국인, 아버지가 일본인인 제일교포라고 하죠. 둘의 첫 만남 비하인드 스토리가 꽤나 운명적입니다. 정준하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던 중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는 승무원들의 말에 흔쾌히 수락했는데 그때 카메라로 찍어줬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아내였다고 해요. 그는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해 이제야 내 짝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그 후 정준하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그녀와 사랑을 키웠고 장모 반데라스를 지극정성으로 설득해 아내와 결혼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정준하는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해피투게더를 통해 초등학교 때 부잣집 도련님이어서 인기가 많았고 하루에 여학생 2-3명씩 집 앞에서 기다리곤 했다고 밝혔죠. 하지만 중고등학생 때 미 군수문자를 다루던 아버지의 사업이 힘들어져 어머니가 보험사 일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해요.
정준하는 무한도전에서 사수생 이미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과거 4대 독자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왔기에 좋은 직업을 얻어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고자 대입시험을 봤지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재수를 거듭한 끝에 결국 사수까지 하게 됐다고 하죠. 그 후 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공장, 출장 뷔페, 냉동창고, 카메라 보조, 포장마차 등 가리지 않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중 포장마차가 맛집으로 소문나 연예인들도 방문할 정도로 장사가 아주 잘 됐다고 하죠. 그 후 정준하는 우연한 기회에 MBC 프로그램 경찰청 사람들의 스태프로 일하다 어느 한 기획사에서 매니저를 맡아달라는 제의가 들어와 수락했는데 당시 전담 연예인이 룰라였다고 합니다. 그는 룰라 데뷔 바로 직전까지 일을 하다 신생 기획사에서 또 한 번 매니저 제의가 들어와 이휘재와 쿨의 매니저로 일했었다고 하죠. 그러던 중 정준하가 재밌는 사람이란 얘기를 들은 MBC 테마극장 제작진이 그를 고정으로 캐스팅했다고 해요. 당시 훈훈하고 귀여운 외모를 가졌던 정준하는 이휘재의 매니저로 유명세를 타 인기의 척도인 팬레터를 200통씩 받았다고 하죠. 정준하는 그 후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는 역할이 매번 바뀌는 배우라는 직업이 상당히 재밌었다고 하죠. 현재 그의 연기 실력은 꽤나 호평을 받는 편인데요. 노래 실력도 출중해서 무한도전 출연 당시엔 거의 매년 뮤지컬에 섭외돼 공연을 뛰었다고 합니다. 허나 정준하의 진가는 더빙에서 나왔다고 해요. 애니메이션 더빙의 경우 성우 더빙과 비성우 더빙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편입니다. 대중들은 엄연히 성우라는 전문가가 있는데 왜 비성우들이 더빙을 하는 건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이죠. 정준하의 더빙 실력은 성우들도 인정할 만큼 수준급이라고 합니다. 한 예로 정준하는 해외 더빙 시에도 더빙 성우를 철저하게 뽑는다는 디즈니 공식 오디션에 당당히 합격해 주먹왕 랄프 주연을 맡으며 공식적으로 더빙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하죠. 정준하는 노량진 당구계에 한 획을 그었을 정도로 유명한 당구 고수라고 합니다. 그는 당구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500을 쳐 당구 선수제까지 받았었다고 하죠. 정준하는 먹방에 굉장한 일가견이 있습니다. 무한도전 출연 당시 국수 빨리 먹기, 대형 핫케이크 먹기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야무진 먹성을 알렸고 실제 사이판에서 열린 핫도그 빨리 먹기라는 대회에 참가해 전체 3위를 기록하며 세계에서도 통하는 엄청난 먹성을 보여줬습니다. 정준하는 과거 삼수생 시절 자주 가던 중국집에 친구들을 데려가 10만원어치 음식을 무전취식 후 도망갔다고 합니다. 1991년 당시 라면 한 개 200원, 짜장면 한 그릇에 1,500원 정도 했다고 하죠. 정준하는 무한도전 TV는 사랑을 싣고 특집에서 과거 자신이 먹튀했던 중국집의 사장님을 찾았는데요. 사장님은 정준하를 보고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나를 찾아줘서 성공해줘서 고맙소. 정준하는 죄송한 마음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는 다 그런 거야 라며 다독여줬다고 하죠. 사장님은 당시 무전취식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나라가 많이 어려웠고 다들 자식 같은 생각이 들어 도망자들을 한 번도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준하처럼 성공한 뒤 자신에게 찾아와 사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정준하는 방송이 끝난 후 사장님의 중국집에 직접 방문해 함께 인증샷을 찍고 현금 100만원을 드렸다고 해요. 정준하는 연예계에서 소문난 주당이라고 합니다. 그는 앉은 자리에서 소주 10병을 거뜬히 해치울 정도로 놀라운 주량을 갖고 있었다 하죠. 그는 무한도전 폐지 후 긴 공백기가 찾아왔을 때 평소 관심이 많았던 전통주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TV에서 한중일의 전통주를 비교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우리나라 전통주는 좋은 술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트로 달려갔는데 먼지가 잔뜩 쌓인 채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전통주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해요. 그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통주를 공부하기 시작해 필기와 실기 시험을 거쳐 1년에 딱 6명만 선발한다는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는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되는 실기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1년간 100병이 넘는 술을 입안이 얼얼해지도록 마시고 뱉으며 시험 당일 아침까지 술을 외웠다고 하죠. 그 후 정준하는 옥탑방의 문제아들을 통해 과거 국가대표 소믈리에로 발탁돼 주류 심사위원까지 했으며 전통주 사업을 시작해 연예인 때보다 더 바쁘게 살았다고 밝혔습니다.